자, 반장들 반가워요. 금요일입니다. 힘내서 갑시다. 오 반장 파이팅. 네. 11월 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 반장, 오늘 남북체육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결론이 난 게 있습니까? 일단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잖아요. 남북 단일팀 출전 준비 실무 네. 협의하기로 했고요. 네. 2032년에는 아예 남북이 올림픽 공동 개최하자라는 공동 개최. 얘기가 나와서 이런 네. 의향이 담긴 문건을 IOC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 공동 개최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양 반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키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기 국회 윤리특위가 15일 날 첫 회의를 갖습니다. 네. 그 상견례 자리에서 네.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뭐 이런 방침이라는데 부장 이 국회 윤리특위에서 네. 동의 의원들 제대로 징계하는 거 보셨나요? 근데 이번에는 어떨지 좀 예단을 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예단을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아, 그래요? 별로 양 반장은 좀 비관적으로 저는 좀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경제정책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는 비교적 확실시돼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대통령 결정 사항이고 아직 대통령 입에서 관련 얘기는 안 나왔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고요. 다만 청와대 측은 인사가 난다 해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2기 경제팀을 꾸리는 거지 문책성 인사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도 국회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큰 틀의 경제정책이 유지될 거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현재로서는 이달 안에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인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장 실장을 바꾸는 방안이 일단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신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고요. 114년이네요. 114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서 금단의 땅으로까지 불렸던 용산 미군 기지가 오늘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미군 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돌아볼 수 있는 용산 기지 버스 투어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처음 시작했고요.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올해 말까지 6차례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코스가 9km로 이루어졌는데 아까 제가 이제 멈추는 그 장소를 보니까 버스가 멈추는 장소를 보니까 옛 총독 관저터라든지 일본군 감옥, 주한미군 사령부 등이 있더라고요. 그걸 쭉 거쳐서 이제 버스가 이동을 하는 거고요. 반장들도 알겠지만은 용산 미군 기지가 1904년 일제가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거기를 주둔지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용산 기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 왔고요. 저희도 다뤘지만은 올 6월에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공개하는 작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서 초안 작성, 그러니까 합의문이죠. 합의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두 정상이 만날 예정입니다. 어제 두 정상이 아주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지금 G20 회의에서 미중 간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내 코스피 지수도 7년여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5% 이상 상승했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를 좀 보고 있잖아요. 네,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보고요. 오늘 정치부회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남북체육회담과 북미 후속협상 속보 등 외교안보 이슈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오늘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와 법원 검찰 관련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지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소식과 예산 전쟁에 들어간 여야 정치권 상황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5개국 유럽 순방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마치고 잠시 숨 고르기를 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상 경제 투톱 교체 방침을 정한 가운데 시점과 후속 인선을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또 국정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최첨단 3D 분석을 통해 체크하고 있다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는데 청와대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을 또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가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그 나라의 안위와 직결됩니다.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흔히 국가 기밀로 여겨지는 이유죠. 자, 지난 주말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산항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국정 보시다 보시면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못 하시고 저녁 관리 잘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저녁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국가 기밀이에요. 특별히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이 청와대 뒷산, 그러니까 북악산 쪽을 산책을 시간 나는 대로 좀 합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도 민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책 오늘 대통령에게 깨졌다. 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네, 이 책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라는 게 그래 정말 죽을 병에 걸렸으면 발표해야겠지만 혼자서 견뎌내야지라고 말했다는 대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실제 외교 현장에서도 이 건강, 생체 정보를 사수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노력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4.27 정상회담입니다.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죠. 이 당시 방명록엔 주최 측인 우리가 준비한 펜이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이 건네준 펜을 사용했습니다. 자, 반대로 북측 평양에서 열린 9.18 정상회담을 보죠. 역시 김여정 부부장이 펜을 미리 준비했는데 문 대통령은 우리 측 인사가 다시 전해준 네임펜으로 방명록을 썼습니다. 지문 정보를 남기지 않으려는 일종의 외교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정보기관이 괜히 있는 건 아니죠. 주요국, 주요 인사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핵심적인 임무입니다. 국정원은 현재까지 파악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어제 정보위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어제 속보로 전한 바가 있는데 뒷얘기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 건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고혈압 그리고 가족 병력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최첨단 기술에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체형 변화를 이렇게 3D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시로 평가하고 또 상태를 가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보위 국정감사에선 실제로 3D 입체 분석 화면을 시연했다고 전해졌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는 각종 동영상을 입력하면 신체를 그물망처럼 360도로 스캔해서 이전과 달라진 부분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걸음걸이로도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I get to wear a mask. 자, 특수요원들이 어떤 장소에 침투하기 위해서 이렇게 3D 얼굴 가면을 만들어서 씁니다. 저렇게요. 자, 근데 얼굴은 저렇게 감쪽 같은데 이제 문제는 걸음걸이입니다. 자, 360도로 달린 카메라가 이 걸음걸이를 보폭, 속도, 자세까지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구분을 하는데 자, 저렇게 걷다가 불일치라고 뜨면 So what you're saying is no mask can beat it. We're busted. 네, 작전은 저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국정원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뒷짐을 지고 걸을 경우에 허리가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고혈압과 당뇨 등 가족 병력이 있다면서도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좀 여담이지만요. 저희 다정의 제작진도 이 복부장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그날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곤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한컷 정치 네, 오늘 시간에 저희가 고른 이 외운 한 컷은 멘트 좀 까먹어서 수법을 보면 뭐 더듬더듬 이렇게 감독원과 하시는 날에 수사당국을 이렇게 돌아서 사칭한 사례가 네, 오실 때 고생했습니다. 유독 이 자, 팔자가 네. 두드러지죠. 자, 그리고 반대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컷 정치 완벽하게 외워서 하시는 날엔 발걸음도 당당히 일자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오늘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 영상 오늘 이 다정회 사무실이 있는 이
14층을 배회하는 부장입니다. 자, 발등 각도 보시면 높고 이 보폭 넓고 속도 빠르고요. 딱 불금을 앞두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그런 심리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조금 재미있는 주제로 발제를 준비해봤는데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청와대발 뉴스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정원 3D 입체 분석으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체크입니다. 네, 저게 팔자로 보이는군요. 저는 이제 태극권의 보법을 하는 건데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미안해요. 팔자 걸음 맞아요. 자, 그렇고요. 그 예전에 이제 영화 아까 뭐 미션 임파서블도 서블도 나왔지만요. 미안해요. 그냥 그 워싱턴에 계셨던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약간 좀 흉내 내려고 하니까 힘드네. 그 최첨단 기술을 우리 국정원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신기하네요. 네, 뭐 이른바 이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는 각종 동영상 정보를 입력을 하면 몸을 뭐 그물망처럼 360도로 이 스캔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뭐 뒷짐을 지고 걸으면 허리가 안 좋아서인지 뭐 전립선 문제인지 뭐 원인까지도 분석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건강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고 합니다. 네, 미션 임파서블. 네. 아무튼 그 김정은 지난번요 그 평양 정상회담 때 백두산 오르는 장면을 보시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맞아요. 약간, 기억나요. 좀 기억나요. 거칠게 네네. 숨을 이렇게 몰아쉬는 소리가 약간 미세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설주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냐, 뭐 너무 잘 올라가시니까 얄밉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죠. 숨지 않아 지금. 예, 뭐 아직 이 정도는. 얄미우십니다. 예. 저번에 막 큰 일을 치르다 보니까 막 아프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 운동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자기 뭐 실감 나고 할 때 산에 가면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운동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훨씬 많이 어쨌든 그래요. 네, 한편 국정원은 지난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직후 현장에서 채취한 흙을 국정원 안팎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현재 분석 중이다라고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북한에서 인공 지진이 감지가 되면 동해상을 중심으로 방사성 물질을 수집해서 핵실험 여부, 폭탄의 종류를 가늠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실험장에 흙을 확보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핵 능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민감한 사안까지 언급을 한 건 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도 대북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좀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어제부로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시행되면서 육해공 모든 지역에서의 적대 행위가 중단이 됐습니다. 저희도 어제 그 얘기를 다뤘었는데 남북 군사 당국이요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의 제3국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해서요 정보 교환을 하는데도 합의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이 오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서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 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NLL 일대에서 이 불법 조업을 하는 선박은 대부분 중국어선인데요. 최근에는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40에서 50여 척 정도가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거에 많게는 수백 척에 달했던 것이 남북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최근 상당히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네, 국방부는 또 2008년 5월 이후 중단됐던 정보 교환이 재개가 된 거는 이 서해 NLL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불법 조업 정보를 상시 교환하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촉발될 수 있는 함정들 간의 이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앞서 남북은 지난 7월 1일부터 이 함정 간 해상 한 라인인 국제상 그 선공 통망도 10년 만에 정상 가동을 했는데 남북한 함정 호출 부호가 각각 다시 한번 발음해 볼래요? 뭐라고요? 제가 적어왔는데 발음이 국제 어렵더라고요. 상선 공통망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국제 상선 공통망이네요. 네, 제가 띄어쓰기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가방에 들어가. 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제발 네, 이렇게 영어도 이제 아닌데. 그런데 이 이거. 남북 간 함정 호출 부호가 각각 그 한라산 그리고 백두산입니다. 남쪽 함정이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 감명도는이라고 이렇게 호출을 하면 북측은 한라산 여기는 백두산, 감명도 5 이렇게 응답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참 양반장 아까 그 시작할 때 신반장이랑 얘기했는데 오늘 남북 체육회담이 열렸잖아요. 그 결과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우리 측 노태강 문체부 2차관 그리고 북측에서는 원길우, 최육성 부상이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서서 이 체육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후 3시쯤 공동선언문이 나왔는데요. 남북 정상이 합의했었죠.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 그리고 또 2032년 이게 중요합니다. 남북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한 노력들 계속 이어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동연락사무소 협의 등을 통해서 내년 남자 세계 핸드볼 선수권 단일팀 구성,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 IOC에 공동으로 전달하는 문제 계속 협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네, 한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최근 며칠간 계속해서 공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표현을 써가면서 불만을 드러냈어요. 그 이후에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또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비핵화 검증 전까지는 제재 해제가 없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못 박았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 행보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제 조선중앙TV가 원산 관광지구 시찰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 모습을 공개했는데 대북 제재에 대해서 악랄한 제동, 어리석은 광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적대 세력들이 우리 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지만 시련 속에서 자기의 힘을 100배로 비축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강대한 나라를 꾸려나가는가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뚜렷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전 행정부들과 다르다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과 협상을 시작했다가 난관에 봉착하자 많은 돈을 줬던 이전 정부들과 달리 현 정부는 그런 걸 허용할 의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직접 보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만간 김 위원장이 약속한 검증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도 그렇고 다음 주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걸로 일단 전망이 되잖아요. 그 전에 북미 양국이 좀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그렇게 좀 보여요. 제가 보기엔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청와대발 뉴스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가를 냈어요. 유럽 순방 또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청와대 설명을 들어보면은 최근 아주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 왔다. 오늘 하루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그냥 마냥 실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민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제팀 교체에 대한 입장을 좀 고민할 걸로 보이죠.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내용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물밑에서는 후속 인선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을 남겨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경질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제 경제팀 1기는 교체하고 2기로 가야 하는 분위기라면서 이 문책성 인사라면 불화가 불거졌던 지난 7월에 교체를 했어야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교체하느냐인데 청와대는 두 사람을 동시에 교체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인사에 대한 이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인사를 이르면 이달 중에 하고 이어서 장하성 실장 후임 인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자, 김 부총리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가 그간의 소회를 이야기해보라 이랬더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본인의 이 경제 운영 철학에 대해서 발언했다고 하네요. 네, 홍남기 실장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 짝을 이루었던 변양균 전 대통령 정책실장의 측근이면서 또 이낙연 총리와도 가깝고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 후임 정책실장은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인데요. 윤정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수석은 취임 직후부터 매일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티타임 회의 멤버로 합류할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고요.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던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남북 체육회담도 있었지만요. 남북 개성연락사무소 소장회의도 있었어요.
한동안 열리지 않아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도 나왔었는데 한 달여 만에 개최가 됐고 소장 회의니까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갔습니다. 이제 개성으로 가서 회의를 했고 지금 통일부 설명을 들어보면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인 협의를 했다. 이 정도로만 지금 얘기가 나왔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이따가 속보로라도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청와대 경제 투톱 2기로 가는 분위기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지만은 운영위든 겸임상임이죠. 겸임상임이 세 곳은 7일까지, 오는 7일까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정보위가 열렸는데 지난 9월 새롭게 창설된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에 대한 첫 국감이 열렸습니다. 기무사 해체에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계엄령 문건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보수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 판결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가정의 가족분들 한 주 동안 고생이 많으셨을 테니까 뭐죠 이거? 네. 자, 제가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TV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아쉽지만 좀 실시간 채널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군부대와 관련이 있는 동물이 아닌 것은? 입니다. 1번 황금박쥐, 2번 정갈, 그리고 3번 황금독수리, 그리고 4번 땅벌, 그리고 마지막 5번 땡벌입니다. 자, 너무 어려운가요? 백마부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무튼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나는 이런 동물 이름 부대에서 근무를 했다 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실시간 채팅방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왜 드렸냐? 자, 오늘 국회 정부위는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창설된 이후 첫 국감인데요. 이 안보지원사가 태어나면서 기무사의 상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이 상징이었던 호랑이는 바로 솔개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거와 단절하고 다시 날아오르겠다라는 다짐이라며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 청사 본관에 있던 역대 기무사령관들의 사진도 모두 폐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기무사는 1950년 육군 특무부대 창설을 기원으로 삼고 40개가 넘는 역대 수장들의 사진을 걸어놨었는데 이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역대 수장들의 사진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자, 물론 그것보다는 속이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규명이겠죠. 자, 현재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벌였습니다. 자, 오늘 국감에서도 계엄 문건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건의 실행 의도가 확실하다며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이 문재인 청와대가 일찌감치 이 문건을 확보해놓고 뒤늦게 이 문제를 꺼내든 건 결국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온 대법원 판결이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정당하다라는 결정을 두고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결정이었습니다. 자, 우선 김성태 원내대표, 양심이 병역의 의무보다 우선하냐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해적병의 사기 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보아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당 인사들은 일제히 대법원이 소위 코드 판결을 내린 거다라고 몰아세웠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을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졌다라고 했고요. 또 요즘 SNS를 통해 정치 발언을 많이 내놓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다. 문재인 정권의 선무장 해제에 부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인가? 이 법복 입은 좌파 완장부대답다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자, 현재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227건입니다. 1심과 2심에도 약 700여 건이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재판 중인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가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강력하고 진지하고 또 절박하고 구체적인, 쉽게 말해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임이 확인이 되면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대법관 다수는 종교행사 참석 내역, 또 전도활동 여부, 가족들의 종교 등을 검증 기준으로 제시를 했지만 반대한 대법관들은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도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수 의견이 제시하는 요소들을 심사 판단의 기준으로 고집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사람은 71명입니다. 복역을 마치고 전과자가 된 사람들은 약 2만 명인데요.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했으니 그럼 이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 했겠지만 이 판례 변경은 재심 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건 사면뿐인데요. 법무부 차원의 사면, 더 나아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 방안이 있지만 이 현실성은 낮다는 게 전반적인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당초 다음 주쯤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였던 국방부는요, 실무적인 준비를 이유로 이번 달 안에는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은 소방이나 교정시설 등에서 최소 30개월, 최대 36개월을 복무하는 게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끝으로 제가 처음에 내드렸던 문제, 많은 분들 정답 궁금해 하실 텐데요. 황금박쥐, 정갈, 황금독수리, 땅벌, 그리고 땡벌. 이 가운데 군 부대와 관련이 없는 동물은요, 정답입니다. 바로 땡벌이죠. 자, 오늘 금요일이라 모두들 나는 이제 지쳤어요 이렇게 하실 텐데 내일부터는 또 주말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단에 한국당 코드 판결 현역병 사기 저하입니다. 자, 최 반장을 우리가 아껴야죠. 자, 최 반장이 갑자기 동물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그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그 기관으로 이제 교정시설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거론이 되고 그다음에 소방 얘기도 있던데요. 그 고 반장이 그 소방 출신이잖아요. 의무소방. 소방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 소방은 이게 중앙 조직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지방 조직이 또 별도로 다 있어가지고 이 지방마다 상징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요즘엔 잘 쓰지 않는데 예전에 대한민국 소방을 상징하는 캐릭터는 이제 파이어스라고 이 해태를 불을 잡아먹는 전설의 동물 해태를 의인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만든 이 소방청 새 캐릭터는 그 용감한 좀 소방관의 모습을 형상한 그런 모습의 새로운 캐릭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 119 구조대는 진돗개, 또 부산은 물방울 모양, 대전은 비둘기, 울산은 돌고래, 강원도는 곰, 경상북도는 코끼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연구 많이 했네요, 고 반장. 제가 또 의무소방으로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고 반장이 하나를 빼먹었는데 이 중앙소방청 전체를 상징하는 동물은 어. 뭐게요, 부장? 몰라요. 매. 아, 그래요? 네. 몰랐죠? 네. 그 매인가요? 아니요, 그 하늘을 나는 매의 눈으로 할 때 그 매인데 양 반장 어떻게 좀 해봐요. 네. 그 직장 내 그 괴롭힘.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그럼 괴롭혀도 되나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제가 마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여러분들 소방청 마크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날개가 있을 텐데 그게 매의 날개고 그 가운데 이렇게 무궁화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매의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 신속하게 날아가서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힘차게 비상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 매의 발톱에 보면요, 이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관창을 쥐고 있는 모습이 또 보입니다. 네, 역시 신반장 대단합니다. 자, 사흘 전 대법원이 선고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다뤘고 그저께도 그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일본 정부의 대응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지금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동안 일본 정부는요, 이 강제징용 사건이 쟁점화된 후에 징용공 문제, 즉 강제징용 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프레임에 말리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인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당시 모집과 관의 알선, 징용이 있었는데 이번 재판의 원고는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즉 강제 징용을 부정하고 이거는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근로에 응한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 이거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해서 향후 벌어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이네요. 네, 뭐 이럴 때 쓰는 뭐 사자성어가 이제 아전인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베 주장은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인데 지금 일본 정부의 경우에는요. 오늘 나온 여러 가지 그 보도를 보니까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그 지난해부터 아예 대책을 꼼꼼하게 뭐 준비해 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니혼게이자 신문 보도였는데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이후에 이 외무성 간부들이 대응책 검토를 본격화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신문은 또 일본 외무성이 한국과 북한을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를 1과와 2과로 분리한 것도 이 장기화가 예상되는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에 대해 전념할 필요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일본은 사흘 전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나온 직후에 곧바로 이란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아베 총리의 노동자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하나하나 대응하기보단 전체적인 기구가 구성돼서 거기서 한일 관계의 미래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해서 일본은 자국 기업의 설명회를 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의 역사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아베의 발언이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다면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제징용 사실을 부인하며 앞으로 있을 법적 분쟁이나 국제사회에서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강제 동원 의미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열어 배상이나 화해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및 민가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추후 종합적인 방안이 나올 테니까 그걸 좀 지켜보고요. 자, 어제 나온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 이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존중한다 정도의 입장을 내놓는 게 일반적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까지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이 비판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 코드 인사에 따른 코드 판결이라는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이 김진태 의원, 몇 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를 간다면서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것을 탓해라.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북한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 복무인데 우린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다 군대 못 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대법원의 판단도 나왔지만은 그 앞서 헌법재판소의 또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정부가 이제 뭐 이르면은 언제 나오죠? 다음 주? 다음 주쯤에. 네, 이르면 다음 네. 주로 예상을 했는데 네. 국방부에서는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늦어질 해서 수도 이달 있어요. 안에는 발표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럼 정부 안이 나오면은 또 이제 국회에서의 또 입법 작업도 이제 속도를 낼 테니까 그 내용을 좀 더희도 지켜봐야 될 문제고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한 얘기도 좀 짚어볼게요. 내일이면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그 임 전 차장 구속 후에 뭐 여러 번 불렀잖아요. 다시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를 보니까요. 임종원 전 차장이 이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뭐 이미 밝혔는데 완전히 입을 닫았고 오히려 이제 법관들, 그 관련된 법관들은 입을 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임 전 차장은 구속이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에 나와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뭐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임 전 차장 구속이 된 이후에 법원 내부에서는 연이엘이 검찰 수사의 관행을 비판하는 고위 법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난달 29일에 이어 어제도 이 법원 내부망에 A4 용지 48페이지 분량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은 사법농단과 무관하고 나에 대한 압수수색도 위법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최근에 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 최근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검사가 법관 출입문으로 법정에 드나드는 경우가 있더라. 내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바로 잡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판사들만 지나다니는 통로를 왜 지나갔느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뭐 그 주장은 그렇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방청객 출입문을 이용하고 검사는 재판부와 같은 문을 이용하게 되면 재판 결과가 만약에 유죄로 나오게 되면 피고인 측에서 그걸 승복을 하겠느냐 뭐 이런 지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 재판이란 공정하기도 해야 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물론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최근에 법원과 검찰의 좀 갈등, 그 신경전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도 해석이 되네요. 자, 그 오늘 정보위 국감이 열렸잖아요. 아까 이제 집중발제에서 간단히 얘기를 했었는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국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국감이 끝난 이후에 그 여야 간사들이 이제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아무래도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에 관한 논란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일 궁금한 거 문건 작성 당시에 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소재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거였는데 특수단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전 사령관의 소재 파악 여부에 대해서 이 현재 남영신 사령관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무서로부터 조 전 사령관의 차량 운행 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12월 9일 청와대를 방문했었고 2017년 2월 10일 그리고 대통령 선거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청와대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면서 실행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계엄 문건이 2018년 4월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에도 보고가 됐는데 8월에 와서 논란이 된 건 결국 대통령이 지지율 만회를 위한 여론 호도용 아니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민군 합동수사단이 계엄 문건 외에도 댓글 사범 등 별건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보지원사에 검사 3명이 파견을 나와 있는 것도 잘못됐다면서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얘기도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피해자들을 구하는 그 중재안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1년 만에 분쟁이 마무리된 거죠. 네, 뭐 어제 조정위의 중재안이 나왔는데요. 이 조정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이 보상 지원 대상자는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대신 보상 수준은 일반적인 산재 보상보다는 낮게 설정이 됐는데 백혈병의 경우만 보자면 최대 1억 5천만 원을 5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 측은 배제 없는 보상, 그러니까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삼성전자는 정확한 기준 없이 모든 사례를 보상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양측에 앞서 조정위의 중재안에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었고요. 조정위는 이달 안에 양측의 그 이행 협업식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공개 사과문을 낭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조현천 전 사령관 지금 이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진행 중인데 아직도 이제 소재 파악까지 안 됐다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요. 그 지금 불법 체류자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권 무효 조치가 되면요. 아무튼 그 관련한 속보 저희가 더 챙겨보고요. 오늘 기사는 정보위 국감으로 할게요. 계엄령 문건 공방 조현천 소재 파악 모태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해왔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에 나와 조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서 이건 재판에 넘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기소 의견을 단 건 세 가지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과정에서의 성남시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또 과거 검사를 사칭한 사건, 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렇게 세 가지죠.
자, 이 중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가장 논란이 컸던 거는 친형의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때 이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지사 형님 문제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내가 입원시킨 거 아니다 주장했었는데 경찰 수사는 이렇게 다르게 나오니까 상당히 격앙된 반응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SNS에 올린 글인데요. 자, 정치 편향 아니면 무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수사 결과다. 사실 왜곡, 정치 편향, 강압 수사, 수사 기밀 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 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에 대해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이런 불만 본인뿐 아니라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경찰의 처사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 김혜경 씨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실소유주 의혹 조사를 받으러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렇게 나왔죠. 지난달 24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비공개 소환 때 경찰 측과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뭐라고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 공개에 출석한 심경이 먼저 어떠신지 말씀입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자, 질문에 답을 못 드려 죄송하다는 뜻이었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조금 전에 대신 해명을 했더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예, 음주운전 파문 낳고 있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소식인데요. 오늘 당 원내 수석 부대표에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자, 언뜻 들으면 이거 대단한 용단을 내린 듯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평화당 비교섭 단체입니다. 고로 원내 수석 부대표는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정동영 대표 이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용주 의원도 이렇게 당 지도부도 지금 이 상황의 위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오늘 출당 같은 중징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은 있었는데 하나마나한 윤리심판원 회부. 물론 아직 최종 수위가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말이죠. 제가 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괜한 또 말트집을 잡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어제 이용주 의원 인터뷰 장면이 이렇게 나가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격앙된 반응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인터뷰의 어떤 대목 때문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가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들으신 대로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지시라.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나 앞으로 음주운전 안 할 테니까 당신들도 하지 마. 자, 사과를 할 거면 본인 사과만 할 것이지 왜 거기 애꿎은 국민들까지 끌고 들어가서 훈계조로 말을 하느냐 하는 비판인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방금 그 인터뷰를 보고 술이 덜 깬 건가? 라고 기가 차 하시더군요. 자, 이 의원님이 진정으로 이번 사건 통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자,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이 못된 풍토 가령 음주운전 걸리고 나서 시쳇말로 잠깐 잠수를 좀 탄 다음에 슬그머니 드라마 예능 다시 나오는 이런 연예가 풍토 같은 거 이런 거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의원님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북한 이성건 조평통위원장이 실제 했네 안 했네 논란이 한창인 바로 그 발언. 지금 고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자, 이 보수 진영에서는요, 봐라 우리가 뭐라고 했냐 상당한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SNS에서 이거를 패러디한 영상물을 찍고 나서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흡사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냉면이든 뭐든 이렇게 먹고 있으면 누가 와서 뒤통수를 탁 칩니다. 지금 이 판국에 면발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면서요. 자, 이분들은 이걸 목구멍 챌린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보수 유튜브 방송 중 하나죠. 펜앤마이크에서 뉴스 진행하는 MBC 해고 그 아나운서 출신 최대현 부장이 이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면서요. 자, 이 최 부장의 뒤통수를 툭 친 사람은 정규재 대표였습니다. 자, 재밌는 건 이 최대현 부장이 다음 주자로 지목한 사람이 옛 직장 후배이자 지금은 배현진 자유한국당 대변인 지목한 겁니다. 자, 배현진 대변인의 뒤통수를 때릴 사람 누굴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근데 음식 먹고 있는데 뒤통수 때리는 거 굉장히 위험한데.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양반장. 뭐 얘기해줄 방법은 없네요. 자, 근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경찰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집중 발제 때 잠깐 나왔지만요, 이 지사가 이런 상황을 뭐 예상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 또 상당히 격앙스러운 반응 여러 가지를 보였는데 경찰에 대해서 법적 검토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친형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 혐의에 대해서 이 지사가 그동안 조목조목 반박도 하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까지 경찰에 제시를 했는데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좀 상당히 허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건도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소 후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자칫 도지사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이제 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섞인 또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SNS도 많은 글을 올렸고요.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 촛불 경찰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검찰 쪽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혐의를 쉽게 판단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지금 내비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집권 여당 도지사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검찰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조정이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당연히 경찰이 검찰의 수사를 지휘를 받는 입장이기도 하죠. 이 때문에 검찰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속단할 수는 없긴 한데요. 일단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12월 13일인 만큼 그 전에는 판단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만약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라도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 도정에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최 반장 얘기가 언론적으로는 맞지만요. 지금 검경 수사권 서로 신경전도 있고 또 경찰의 판단을 검찰이 뒤집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예단은 같이 맞는 걸로 하고요. 그 전반적인 이제 얘기를 보면은 김부선 씨와의 여배우 스캔들, 또 조폭 연루설, 또 일배 논란 등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불기소 의견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부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 본인도요. 김부선, 일배, 조폭 연루설 누명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했습니다. 조폭 연루설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했지만 사실관계가 뚜렷하지 않았고 일간베스트 저장소 활동은 이 지사가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한 사실은 있지만 활동한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여배우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 씨가 경찰에선 진술을 거부하고 서울 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그리고 어제 저희가 요즘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많냐 그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제인가요? 지난달이죠. 사건 자체는 지난달에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20대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CCTV 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공분을 낳고 있는데 지금 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오늘 20만 명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답변을 내놔야 될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숨진 이 58세 여성이요. 키가 132cm, 체중이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왜소한 체격이었답니다. 반면 이 피의자 박모 씨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죠. 지난달 4일 새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에서 이 폐지를 줍던 A 씨의 얼굴,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했습니다. 자, 이 A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했지만 다시 폭행을 하고 또 상태를 관찰하고 또 때리고 관찰하고 이렇게 32분 동안 폭행을 지속했던 거죠.
결국 A씨는 이 목격자에 의해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 박모 씨가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경찰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서요? 네, 그 판단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요. 경찰은 박 씨가 검거 당시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데다가 또 흉기를 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달랐는데요.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서 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검찰의 그런 판단에서 박 씨의 휴대전화가 결정적이었는데 범행 전에 사람이 죽었을 때 또는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런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던 겁니다. 이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계획 범죄로 본 거군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맨 처음 목격하고 또 피의자 박 씨에게 달려가서 박 씨를 제압했던 그 시민이 있습니다. 그 시민이 SNS에 글을 올려서 경찰을 비판했다는데 그건 또 어떤 맥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목격자 권모 씨인데요. 그날 새벽에 친구들과 차를 타고 귀가를 하다가 범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권 씨는 경찰에 일단 내가 때려서라도 제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라는 경찰 말에 권 씨는 범인 박모 씨를 발로 넘어뜨리고 제압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좀 기가 찬데요. 자, 그렇게 얻어맞자 그 범인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사람을 폭행해서 좀 숨지게 해놓고 자기가 몇 대 맞고서 또 살려달라 그랬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 목격자 권 씨가 상황을 좀 끝내고 나서 피해자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얼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상태였고 이 주변에는 피가 흥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잠시 후에 경찰이 와서 조사가 시작됐는데 이 경찰이 목격자 권 씨에게 왜 이렇게 범인을 심하게 때렸느냐라고 오히려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 권 씨는 나쁜 놈을 잡았더니 상은 못 줄 망정 내가 때린 게 잘못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다 라면서 이 경찰의 처사에 불만을 좀 표출한 거죠. 네. 자, 정부가 박 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더 지켜보고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자택과 사무실 오늘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분당 자택, 군포 사무실 이렇게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자택은 끝났다고 하고 사무실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자택에서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서류 하나만 들고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국회 행안위 회의에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서 엄정한 사법 조치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근데 양진호 회장이 저지른 악행은 끊임없이 폭로가 되네요. 네,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뉴스타파가 또 오늘 후속 보도를 내놨더라고요. 네. 그 양진호 회장이 자신의 전 부인과 그 내연 관계를 의심했던 한 대학 교수를 글쎄요, 그런 보도 있었죠. 예, 네. 무차별 폭행했다고 그 대학 교수 인터뷰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 내연 관계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이 대학 교수가 양 회장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그만 봉변을 당하고 만 거죠. 네, 양 회장이 건장한 남성 4명에게 집단 폭행을 지시한 뒤에 얼굴에 침을 마구 뱉더니 그걸 먹게 했고 자기 구두를 핥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폭행을 2-3시간 동안 했다는 건데 심지어 폭행이 끝나자 맥값으로 200만 원을 주더라는 겁니다. 야, 정말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대학 교수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답니까? 아니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텐데요. 2017년에 양 회장을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양 회장을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건데요. 들어보면 단 한 번도 양 회장을 소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바로 많이 아시는 분인데요. 2016년 정은호 법조비리 파문의 당사자인 최유정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점 때문에 이 사건이 법조비리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네, 추가 조사 그렇습니다. 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경찰이 내일 오후 2시에 그 맨 처음에 공개됐던 폭행 동영상 속의 피해자를 불러서 진술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을 더 보강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양 회장이 증거인멸 또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내일 이제 피해자 조사가 있으니까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내일은 저희가 회의가 없군요. 월요일 날 다뤄야 되겠습니다. 아니, 부장 혼자 나와서 하시죠. 미안해요. 그럴 순 없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없죠.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네. 친형 강제 입원 등 기소 의견 이재명 반발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원의 슈퍼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경제 활성화와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예산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일자리 예산, 또 남북 교류 관련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정치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여야 막론하고 모두 밝은 표정으로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지만 연설평가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먼저 어제 오늘 여야 교섭단체 각 당이 내놓은 연설평가 한번 보시죠.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할 대한민국의 어떤 오늘과 미래 이걸 다 담은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뭐 일자리라든지 혁신성장이라든지 또 소외계층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그 내용들을 설명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제조업의 침체, 고용의 얼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상황은 진단을 하면서도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연설은 진단 따로 대책 따로 뜬금없는 동문서답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과 경제 성장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었어야 하지만 그 부분을 결여한 채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게 되었고 네, 정말 각 당의 입장 차이 들으신 대로 꽤 큽니다. 자, 이 시정연설 평가를 들어본 이유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각 당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시정연설 평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시정연설 끝난 이후에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 예산안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당 좀 더 구체적인 예산안 심사 방향 제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아낸 사실상의 첫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예산에 담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인구 절벽 극복, 남북 평화 정착 등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에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금 주도형 예산을 세금 주도형 가짜 일자리 예산을 기업 주도형 진짜 일자리 예산으로 바꾸겠다.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을 리모델링하지 않겠습니다. 신축하겠습니다. 일단 퍼주기 예산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여당의 정부의 퍼주기 예산도 문제지만 무조건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은 안 되겠다고 하는 발목 잡기 심사도 완전히 막아내겠습니다. 근절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발언을 한 세 사람 모두 예결위 교섭단체 간사들입니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 사실상 처음과 끝이나 다름없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결위원 몇 면을 한번 보실까요? 위원장 포함 모두 50명인데 자, 안상수 위원장부터 민주당 박영선, 박용진, 박완주, 조웅천, 재윤경 의원, 한국당 권성동, 박대출, 이은재, 정종섭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또 정의당 김종대 의원까지 진짜 각 당의 행정, 재정, 정책 전문가 또는 목소리 큰 분들, 목소리 전문가까지 말 그대로 주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여야 예산안 전쟁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각 당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원내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장, 간사들 모여서 예산안 심사 전략을 짜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해서 남북관계, 경제정책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 국감 끝내고 일단 예산 심사에 돌입하니까 내년도 정부의 주요한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라든지 혁신성장 이런 쪽의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여당으로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자 이런 뜻이고. 자, 한국당은 최근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을 꼽고 책자로 만들어서 소속 의원들에게 돌린 바 있죠. 자,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한국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산안 전국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소속당 당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역 여론입니다. 우리 지역구 예산을 얼마나 가져왔는지가 의원의 능력과 직결되는 분위기 탓에 이른바 쪽지 예산, 지역 홀대론, 예산안 심사 때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 홀대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호남선 KTX 노선의 직선화를 촉구하는 간담회가 국회에 설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일부 호남 의원들의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까지 참석했습니다. 말 그대로 초당적인 참석이었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호남은 서울을 직선으로 오고 싶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호남을 방문할 때 직선으로 방문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유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해는 되지만 지금까지의 호남의 한에 대해서 아직도 그분들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자, 비슷한 시각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당 대구 경북 의원들이 모여서 대구 경북 발전 협의회를 열고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참석했습니다. 발전 협의회 회장인 주호영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무려 470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인데도 대구 경북 예산이 늘기는커녕 줄어 문재인 정부가 대구 경북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꼭 필요한 지역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지역 사업은 당연히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년 예산 시즌 앞두고 지역 의원들끼리 모여서 지역 현안 목소리를 높이는 게 전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소식은 아니지만 오늘 잠깐 화제가 된 사진 한 장 보고 가시죠. 어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던 바로 그 시간 한국당 함진규 의원의 모습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자 공부 중이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 어리둥절하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뜻의 사자성어 경황망조를 열심히 계속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함진기 의원 평소에도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군요. 대통령의 시정연설 도중 한자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를 두고 온라인 갑론을박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예산 470조 원 심사 시작, 여야 공방 치열. 함진규 의원의 한자 공부 열정이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본회의장에서 또 마침 또 대통령 시정연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한자 공부를 하는 모습은 좀 당혹스럽긴 하네요. 뭐 시정연설만큼이나 중요한 저희 다정의 회의 있잖아요. 네. 요즘 근데 고반장이 중국어 공부를 하잖아요. 중국어 공부하죠. 그러니까 예. 이 사무실에서 이게 취재는 안 하고 노트북으로 취재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비하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취재가 아니라 중국어 동영상 강의 보고 막 그래요? 중국어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나거는 쓰 피엔스. 그래요?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약간 좀 한국 발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한테 욕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듣기로 욕은 아니고 성조가 좀 어색하긴 했지만 최 반장 사기꾼이다 뭐 이런. 사기꾼이요? 네. 따오 반장, 니 쥐반 너마? 어디서 갑자기 또 넘어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보도에 따르면 함진규 의원실 관계자가 어릴 때부터 함 의원이 한학자였던 할아버지에게 배워서 평소에도 한자에 관심이 많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책을 챙겨 다닌다라고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곳곳에서 우리 신반장 없으면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네요. 신반장이 모르는 게 없어요. 자, 예산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당이 만들었다는 100대 문제 예산 책자라는 게 있다는데 양 반장, 거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부장, 저는 요즘 일본어 공부하잖아요. 네, 하지 마요, 제발. 일본어 중에서도 이제 되게 욕설 같은 게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마요. 넘어갑시다. 예, 아무튼 이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그 100대 문제 사업이라고 써있네요. 네. 그렇죠. PDF 파일이어서 인쇄를 해온 건데 이걸 의원들한테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선 예산을 한 7대 분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국회 심의 결과 불복 예산, 그러니까 국회 심의 시에 삭감한 사업인데 다시 올렸다는 이야기겠죠. 또 일자리 정책 실패, 땜질용, 통계용 분식 일자리 예산, 그리고 이미 시작한 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둔갑시킨 재포장 사업 예산,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이렇게 여기 담았습니다. 자, 우선 국회 심의 결과 불복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 사업 1,504억 원,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99억 원, 문체부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105억 원 이렇게 꼽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당이 벼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한국당이 주장하는 분식 일자리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장려금 사업 9,222억 원, 그리고 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 인턴고용비 66억 원이 있고요. 또 이 문체부의 창의 예술인력 인턴십 46억 원, 그리고 외교부의 해외 봉사단 사업 311억 원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과 함께 한국당이 가장 비판하는 분야인 이 대북 관련 문제 예산으로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민생협력지원 예산과 또 방통위의 통일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서 정부 예산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신 반장, 민주당 쪽에서는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100대 문제 사업에 대한 입장 내놨습니다. 홍 의원은 한국당의 주장은 정부 예산의 문제점을 잡아내기보다는 모든 예산을 다 문제 삼겠다는 걸로 보인다면서 무조건 정부 발목 잡기를 하거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꼼꼼하게 보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그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안을 좀 어느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100대 문제 사업을 보면 문재인 정부 전체 예산을 사실상 발목 잡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이번 정부 예산안을 두고 박근혜 정부에서 아껴놓은 세금을 쓰는 꼴, 이렇게 말을 해서 이슈가 됐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 이렇게 계속되면은 앞으로도 이게 증액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세금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냐, 세수가. 지금까지는 그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박근혜 정권에서 이게 아껴놓은 세금을 쓴 꼴이에요. 돈이라는 게 뭐 어디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네, 홍익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개인 소득세 현실화, 법인세율 강화 등의 효과가 컸던 것이지 단순히 박근혜 정부가 잘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이 뭐 그런 흐름을 뭐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정권에서 아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세금이 좀 강화된 것은 이 재정적 여력이 확장된 것은 끊임없이 주장을 해오면서 법인세율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개인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현실화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아까 오후 3시 반에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 우선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470조 원 정부 예산안, 그중에서도 남북 경협 예산, 일자리 예산 등 이 부분에서 20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저출산 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임산부 30만 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토탈 케어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 시에는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이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이 중독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국가 재앙이 되고 있는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데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워크숍 소식은 더 추가로 들어온 건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 워크숍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예정된 일정되려면 현재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시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오늘 워크숍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이제 막 가지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음 주에라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관련 내용을 좀 이어가죠.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470조 예산안 심사 돌입, 여야 공방 치열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무엇도 막지 못했다. 다시 정상선 체조 여신입니다. 정말 멋진 포즈죠.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체조 4관왕에 올랐던 미국의 시몬 바일스입니다. 바일스가 이런 멋진 경기력을 보이면서 오늘 세계 선수권 대회 개인 종합 4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수권 4연패는 이번이 기록이죠. 잘 알려진 대로 바일스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흑인 체조 선수라는 차별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지난해 말까지는 아예 매트를 떠나 있었죠. 올 초 선수로 복귀했지만은 대표팀 주치의와의 성추행 문제에 휘말렸고
그리고 이번 대회 개막 전날에는 신장 결석이 발견이 돼서 입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포기가 없다는 바이스의 도전에 그 어떤 난관도 앞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른 나라 선수긴 하지만요.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일자로 걸을게요. 이번에 일자로 걸을게요. 이렇게 걸어오시겠어요? 오늘 앞에서 꼬이니까 계속 그러네. 그냥 이거 방송 참사인데요. 네, 이거. 뭐가 참사예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심각한데요. 네.